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저하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일에 즐겨가는 안국역 근처에 열린 송현광장과 바로 옆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린 송현 녹지광장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있는 공간으로 경복궁과 종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광장입니다.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 미군 숙소, 미 대사관 숙소 등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 우리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쓰임 없이 폐허로 방치되어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2022년 7월 한국주택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서울시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송현 녹지광장으로 단장하고 2022년 10월 7일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높이 4m 담장에 둘러싸여 오랜 기간 닫혀있던 공간은 돌담을 낮추고 야생화로 어우러진 녹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율곡로, 감고단길에서 드넓은 녹지광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돌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광장 중앙에 서울광장 잔디보다 넓은 중앙 잔디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 주변으로는 코스모스, 백일홍과 같은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은 송현동 부지가 열리면서 광장 내부로 난 지름길로 연결됩니다. 더불어 광장을 가로지르며 걷다 보면 청와대, 광화문 광장, 인사동, 그리고 북촌 골목길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칭이지만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사후에 이건희 컬렉션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과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대 특별전 전시를 다녀왔으며 지방까지 다양한 전시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000여 점의 기증품으로 인해 열린 송현에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미술관이 건립된다는 좋은 소식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인데 그 배경에는 역시 메디치가가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많은 예술품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한 대표적인 가문이 이태리의 메디치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유럽의 귀족들과 예술인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문으로 메디치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등을 경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3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한 메디치가는 후에 프랑스의 침략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잃었고 상공업의 쇠퇴로 재정적인 궁핍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메디치가는 점점 후손이 귀해져서 결국 마지막 상속자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가 모든 예술품을 정부에 기증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한다였습니다. 200년 동안 메디치가가 모은 르네상스의 명작 2,500여 점이 소장된 곳이 이태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대에 걸쳐 모은 세계 최고의 명작들을 오롯이 기증하면서 메디치가가 붙인 하나의 조건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우선 피렌체는 이탈리아 왕국의 옛 수도로 르네상스의 본 고장입니다. 기증한 미술품들이 피렌체에 있기를 바라는 근거에는 옛 수도 그리고 르네상스의 본 고장이라는 조건 외에도 메디치가의 본거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피치라는 미술관의 이름은 신생 피렌체 지역의 대공이었던 코시모 데 메디치 1세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사용하던 공무집행실, 오피스라는 뜻으로 정치 행정이 허브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예술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무엇보다 작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자신의 사무실 안에 집중시키기 위해 지은 우피치 궁은 아예 설계 때부터 미술품들을 소장할 공간을 따로 두었고 예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메디치가는 그 보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조명조차 특별히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림 보호와 생명력에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 상상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옥은 단 하나의 조건 밑에는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이나 변색 등을 사전에 막고자 했던 작품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르네상스 시대의 명작들을 피렌체 밖으로 되돌리지 않고 도리어 와서 보게 만들어서 이태리 피렌체뿐만 아니라 메디치가의 영광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송년회 이건희 기념관을 세우는 서울시의 기획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도시건축학적 혹은 미학적으로 관점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경복궁은 우리의 옛 왕조인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주궁이었으니 고대 이태리 왕국의 수도인 피렌체와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열린 송년은 주변으로 행정관청이 밀접해 있는 행정중심지이기도 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많은 화랑 그리고 인사동 문화의 거리가 인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K컬처라고 하면 흔히 대중음악과 한국 음식이나 한복을 먼저 떠올리는데 열린 송년 지역의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미술품을 보러 모여드는 예술 허브가 형성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희 컬렉션에 사람들의 관심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람한 장소나 작품의 내용이 저마다 다르더라도 본 소감을 말하라면 적어도 공통된 한 방향은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담긴 문화와 예술품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나타나서 한국의 전통 속에서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방 하나 안에 여러 명의 가족의 든든한 엉킴, 자연과의 교감이나 자연을 활용하는 지혜, 예술품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들. 이건희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수집했는지는 그의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의 글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느니 서양보다 몇백 년이나 앞섰다느니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 문화의 색깔이 있는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색깔과 정체성이 선명한 컬렉션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당연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희 기념관이 가칭이겠지만 이 때문에 고 삼성그룹 회장의 개인 기념관을 서울시 한복판에 세운다는 반감이 없지 않습니다. 피렌체 미술관의 이름이 메디치가 아니라 우피치인 것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메디치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한 가문의 영광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열었을 때 전시명이 어느 수집가의 초대였습니다. 전시관에 진짜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더 이름이 기억되는 예술적 전략도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로 메디치가가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희 신드롬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여러 박물관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하지 않고 피렌체로 와서 관람하게 유도했던 메디치가의 교훈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K 예술품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기꺼이 찾아드는 때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가슴 아팠던 송년에 우리의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는 예술문화 공간이 세워진다면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심미적인 역사성도 회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열린 송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열린 송년 바로 옆에 위치하여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2021년 7월 종로구 안국동에 문을 연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시에서 풍문요고 건물 5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건축한 한국 최초의 공립공예박물관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품뿐만 아니라 공예를 둘러싼 지식, 기록, 사람, 환경 등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예가 지닌 기술적, 실용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2만여 점의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공예의 역사 전시, 현대 공예 전시, 지역 공예 전시, 어린이 공예 전시, 공예 아카이브, 공예 도서관, 공예 자연관리 시스템, 공예 작품 설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자료와 시스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터는 세종의 아들 영웅대군의 집 순종의 가래를 위해 건축된 안국동 별궁 등 왕가의 저택으로 사용되거나 왕실 가래와 관련된 장소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며 수공예 품을 제작하여 관에 납품하던 조선의 장인, 경공장들이 존재했던 종로구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며 주변의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인류의 역사는 곧 공예 발전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불과 흙, 나무, 돌 혹은 광석 등 자연 소재를 이용해 무기와 무구 등 공예를 제작하여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와 종교 등 문명 발전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고대 국가 성립으로 장인 제도가 마련된 후 공예 제작 기술과 소재의 국가 관리는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맥이 이어지며 오랜 시간 동안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장인의 손에서 흔한 나무와 조개는 나전칠기로, 흙은 청자와 백자로, 부정형의 광석은 재련되어 각종 불교 공예 등으로 눈부시게 부활하였습니다. 전통공예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보다 생생하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빛나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우리 공예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역사순으로 공예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공예로 장인, 공예의 전통을 만들다. 고대부터 국가에서는 주요 공예의 소재 및 장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의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물을 안정적으로 제작, 공급해 왔습니다. 장인들의 손에서 광석은 금속 공예로, 흙은 토기를 거쳐 청자와 백자로, 나무와 전복 껍데기는 나전칠기 등으로 새롭게 탄생해 공예의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조선은 개국 초기 중앙 집권 국가로서 법률을 통해
장애들을 관리하고 국가 의뢰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하여 국가로서의 기틀과 품격을 갖추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국가 행사에 대규모로 동원되어 협업하여 공예품을 제작하는 한편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서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일상용품도 제작하여 국가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3부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갑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밀려드는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안으로 선포하고 옛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구본 신참의 개혁론을 내세워 강건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난 근대화의 흐름과 함께 전통 방식의 수공예가 쇠퇴했고 오히려 공예가 산업기술로 인식되었습니다. 4부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공예, 시대를 비추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공예품이 관광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자본가들이 공예품의 제작과 판매에 참여하였고 백화점이나 상점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상표나 고유마크가 일반화되는 등 본격적인 상업공예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선전 교육을 경험한 공예가들이 등장과 조선미술 전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를 통해 순수 미술로서 공예의 지평이 열려 현대공예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전시된 작품들의 높은 수준과 텍스트로만 인식했던 우리의 근현대사를 실제 공예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방문을 위해 따로 예약이 필요도 없고 입장료도 받지 않아서 부담 없이 한 번 이상은 더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다양한 장르와의 실험을 통해 공예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전 공예로 짓는 집을 개최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공예가와 전통 장인, 건축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20인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실내외 건축 공간에 담긴 공예 요소를 발견하고 바닥에서 지붕에 이르는 건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확장된 공예의 관점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예와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예술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고 생각을 담아내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공예로 짓는 집을 통해 공예의 시각에서 건축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예와 건축은 사람의 손길과 숨결이 닿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죽은 집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폐기물과 다름없습니다. 각기 고유한 쓰임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고 짓는 공예와 건축은 실용적이면서도 미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간의 삶을 다루는 예술입니다.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떠받치고 삶의 형태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거나 결정하면서 그 속에 시대정신을 담습니다. 공예로 짓는 집은 공예와 건축의 관계성에 대한 열린 질문을 던집니다. 바닥에서부터 지붕에 이르는 건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확장된 공예의 관점에서 분해하고 이를 다시 풀어보고자 합니다. 공예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20인은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건축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재료와 물성을 탐색하여 공예와 건축의 관계성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이 담긴 작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닥 다지다. 바닥은 건축 공간 최하부의 수평면으로 기둥과 함께 건축물의 모든 무게를 지면으로 전달합니다. 바닥은 사람이 서거나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표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을 설정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닥의 최상부에는 마루, 장판, 타일, 때로는 카펫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지하고 안팎을 구획하고 내부 공간을 느끼게 하며 움직임을 유도하는 바닥은 인간 삶의 기반이자 터전인 것입니다.
기둥, 수직으로 지지하다. 기둥은 지구 중력에 반해 수직으로 선 형태의 건축 구조물로 지붕과 천장의 하중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사람을 가리켜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기둥의 의미와 역할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기둥을 예로부터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되기도 하고 홀로 서 있으면 위용을 갖춘 기념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무 본연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린 기둥과 수직 수평의 직선으로 어우러진 독립적인 형식의 기둥을 통해 서로 대비되는 동서양의 응축된 마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모두 담긴 공예품이면서 동시에 규모가 커진 공예, 즉 건축물 자체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지붕, 덮다. 지붕은 햇빛, 눈비, 바람이나 인공적 재해 등을 피하도록 건축물의 맨 윗부분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을 외계의 영향으로부터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지붕은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 지붕 등 다른 모양의 지붕 형태 또 그 지붕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장식 기와의 크기와 형태, 문양 등으로 건물의 위계와 기능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 수평으로 지지하다.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고 지붕을 받치며 지붕의 하중을 도리와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 건축에서 들보의 크기는 집의 규모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부를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특히 대들보는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어떤 공동체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상징도 담고 있습니다. 추녀는 처마와 처마가 만나는 부분에 경계부에 자리하면서 한옥의 지붕을 떠받치는 동시에 그 곡선미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고 사유를 담아내며 인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공예로 짓는 집을 통해 실내외 건축 공간을 보다 완성형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공예 요소들을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획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시면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정덕도서관 쪽으로 향하는 감고단길 역시 가족 혹은 연인과 데이트로 걷기에 정취가 가득한 골목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도 판매 중이어서 간식도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덕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조금 출출해지면 SBS 생활의 달인 크루아상 달인으로 출연하신 주인공이 운영 중이신 솔트24 북촌점을 들리곤 합니다. 주로 플레인 크루아상을 사지만 다양한 소금빵과 크루아상 그리고 애플파이나 몽블랑도 있어서 선택의 폭은 꽤나 넓습니다. 이곳 역시 소프텔 서울의 페이스트리 부서를 책임지고 계신 이면호 수석 제과장님과 소프텔 서울의 차별화된 크루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사 분석 때 여러 번 테이스팅해 보았기에 품질과 맛은 보장이 되는 빵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국역 1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아티스티 베이커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회사에서 베이글 대신 소금빵으로 여러 메뉴를 판매 중인 곳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어쩔 수 없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느낌도 스쳐 지나가고요. 소금빵의 메뉴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오징어 먹물, 코코넛, 블루베리, 치즈 허니, 마늘 버터, 바질 페스토, 얼그레이 밀크잼 등이 있었고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처럼 내부적으로 만든 아티스트 베이커리 굿즈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테라스에 앉아서 더블 에스프레소 한 잔과 우유크림 소금빵을 테이스팅해 보았습니다. 우유크림 소금빵은 위에는 슈가 파우더, 안쪽엔 우유크림이 들어있는데 평범한 맛일 것 같은데도 입안에서는 적절하게 크리미하고 고소 달달하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베이글처럼 소금빵도 쫄깃함이 깃들어 있어 흐뭇한 미소를 계속 짓게 만들었습니다. 통상 웨이팅 줄이 길어서 열린 송영과 서울공예박물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입구에 웨이팅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고 관람을 하시면 기다림 없이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 팁도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국역 근처로 가실 때는 한두 시간 정도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열린 송유광장을 통해 도심 속에서 뻥 뚫린 자연을 맞닥뜨리며 잠시 여유로운 산책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위치하여 3분 거리에 있는 서울 공예박물관에 함께 방문하신다면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공예 작품과 공예로 짓는 집이라는 기획전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2024년 모두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